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 개론 하고 있습니다. 21번 보죠. 이 강의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시험 보려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공부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21번 보죠. 주택정책 틀린 겁니다.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주택 시작에 금융지원은 이제 간접 개입 방식이고요.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 수행합니다. 의식주 중요하죠. 집이 제일 중요하죠. 너무 가격대가 커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아니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하면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지역에서 주거지 선택이 제한될 수가 있죠. 틀린 거 4번이고요. 22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요.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고요. 장기전세주택은 이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임대 후 분양전환,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예, 틀린 거 1번이었고요. 그리고 23번.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 자산유동화제도 1998년. 순서대로 가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일 처음이더군요. 1983년. 자,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1983년.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1995년.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제도 1998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 2004년.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 부동산 실명제, 자산유동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 순서입니다. 이걸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인중개사 제도 짱이다. 금융실명제 할 때쯤 부동산 실명제도 했다. 예. 자산유동화 제도 김영삼 정부 때였나요? 아닌가? 예, 부동산 실명제 하고 그다음에 자산유동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 예. 가보죠. 거래 신고제가 얼마 안 됐네요. 2004년. 20년 됐는데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예, 연식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개발행 허가제하고 용도지역제 두 가지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 택지 소유 상한제는 택지 소유를 상한한다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폐지됐고요. 토지 초과이득세제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과세하냐 해서 토지 초과이득세제 폐지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랑 토지 초과이득세제는 폐지됐고요. 그리고 25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일단 준공 빌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트랜스퍼됩니다. 트랜스퍼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리스합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BTL 방식 빌드 트랜스퍼 리스 4번이었고요. 26번입니다. 자본 환원율. 이 자본 환원율은
몇 년이 있어야 자본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영업 아니구나. 순영업소득을 해당 자산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본 환원율은 해당 자산의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이 많을수록 환원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니까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을 하고요.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요. 자산분의 영업소득, 자본 환원율, 얼마나 환원되는가 비율, 자본이 환원되는 비율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반영하고요. 영업소득이 높을수록 좋죠.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뭐 순영업소득이 일정하다면, 순영업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좀 말이 잘못됐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는 거겠죠. 네,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 프로젝트 위험률이 높아지면 순영업소득이 높아지나요? 네, 그렇대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저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풀어가지고 기억 디귿 미음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 기억 디귿 미음 이래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못 봤어요. 이제 고칠 때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 자, 모든 현금 유입 유출은 매 연말에만 발생을 합니다. 현금 유입이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 현금 유출은 유입의 80%이고요.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5. 그럼 이제 1000만원에 0.95 하면은 현가가 950만원이고요.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 0.9. 1200만원에다 0.9를 곱하면 이게 현가가 됩니다. 합치면 2030만원.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 2030만원이에요. 2030만원. 그리고 그 현금 유출은 유입의 80%. 그러니까 2030만원의 80%면 1624만원입니다. 1624만원.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는 1624만 투자해서 2030만 뽑은 거니까 1.25, 3번 되겠고요. 28번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시키는 전략 틀린 거. 공실률 최소화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됩니다. 자산 가치 극대화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하고요. 세금 감면되는 도관체 활용한 절세 효과 도모하면 절세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하고요. 효율적 시설 관리에서 운영 경비 절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높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자본 수익률 높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낮춰야겠죠. 부채 비율을 낮추어야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 매장을 비율 임차, 퍼센테이지 리스 방식으로 임차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서만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 지급했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일까? 손익분기점 매출액 보죠.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1000제곱미터니까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추가로 지급한 게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매출액이 제곱미터당 30만 원, 1000제곱미터니까 매출액 3억입니다. 자, 매출액 3억인데 추가 임대료 500만 원. 그럼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에다가 그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5%거든요. 0.0으로 곱한 게 500만 원이란 얘기고,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0.0으로 나누면 1억을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매출이 3억이었으니까요. 초과 매출액 1억이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9번에 5번이었고요. 30번입니다. 예, 이건 몰라서 찍었습니다. 예, 매월 말에 50만 원씩, 월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입니다. 연 3%이고요. 와, 월복리래요. 월복리. 미래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3%니까 1 플러스 0.03이 들어가야 돼요. 1 플러스 0.03. 그리고 5년이니까 5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월복리잖아요. 그러면 12로 나눠줘야 돼요. 3%를. 3%를 12로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5년에다가 12개월, 이게 월 단위로 했으니까 12로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게 얘더군요. 예, 2번 찍었습니다. 왠지 2번일 것 같아서. 31번 갑니다. A는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대출받았습니다.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예,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대출 금리 얼마일까? 그리고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얼마인가? 이게 뭐 보죠. 네, 보겠습니다. 대출 기간 20년입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일상적으로 월이잖아요. 근데 연간 저당 상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4억 대출인데 무슨 1000만 원이야. 1년에요. 지금 연간 저당 상수라서 1년에 연말에 10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2년차 말에 얼마가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금리부터 보면, 그러니까 원리금은요, 저당 지불액은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저당 대부액은 4억이고 저당 상수가 0.09니까 저당 지불액이 4억에 0.09로 곱하면 3,600만 원. 예, 3,600만 원을 내야 돼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20년 동안 매년 말에 3,6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예, 3,600만 원씩. 와우. 이자가 센가 봐요. 예, 3,600만 원씩 냅니다. 근데 이제 1회차 원금 산업액이 1,000만 원이니까 1회차 이자 지급액이 2,600만 원인 거죠. 그럼 4억당 2,600만 원 나왔다. 곱하기 100 하면 이율이 6.5% 나오더라고요. 연간 6.5% 나오고, 자, 2회차도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을 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0만 원 뺐으니까, 1,000만 원 뺐으니까 지금 원금이 3억 9천만 원이거든요. 3억 9천만 원에 대한 6.5%가 2,535만 원입니다. 2,535만 원을 내야 되고, 지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니까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회차 원금은 3,600에서 이자 2,535만 원을 뺀 원금이 1,065만 원. 1,065만 원. 2회차 원금 상환액은 1,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주는 만큼 원금을 늘리게 되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 그렇죠. 예. 자, 32번.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지분 금융 찾겠습니다. 이 지분 금융은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공모의한 증자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리고 공모에 의한 주식 증자. 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금융이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산채, 저당금융,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프로젝트금융, 얘네들은 부채금융이었습니다. 지분금융 찾는 거였으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공모에 의한 증자, 기억 디귿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3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연금 틀린 겁니다. 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고요.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되겠죠. 예, 받은 만큼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담보주택 대상으로 지금 주택연금이잖아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주택시설인 오피스텔은 가능한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안 돼요. 33번에 4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A는 연소득 5천만 원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그리고 시장가치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출을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예, 추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LTV하고 DTI 나왔는데요. LTV 50%래요. 그럼 이제 1억 5천까지 되죠. 근데 이미 5천 대출 받았으니까 가능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DTI 40%거든요. 그러면 연소득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을 싹 다 그, 대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환비용, 예, 상환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네요. 그럼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그 2천만 원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2천만 원이 매년 내는 지급액이고요. 저당 대부액에다가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저당 대부액은 2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2억에서 이제 5천 대출했으니까 추가로 가능한 건 이제 1억 5천 되겠죠.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1억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3번이었고요. 35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공원이래요. 공원. 아니구나. 공원은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표준지로 선정됐으면 공시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도 공시 안 해도 되고요.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아닌 토지도 결정 공시 안 해도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도 예, 결정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이제 공원이 지정됐대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려고요. 기억, 니은, 디귿, 미음. 공원은 공시해야 되는구나. 외우려고요. 36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감정평가 용어 틀린 겁니다.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고 동일 수급권,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동일 수급권입니다.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 포함이 동일 수급권. 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고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하고 유사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틀린 게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래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건 예,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가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 36번에 5번이었고요. 37번입니다. 감정평가 방법인데요. 예,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시점 수정이래요. 시점 수정.
그 시점 수정하고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 거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거고 수익 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아니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 예. 저는 이게 사정 보정인 줄 알았어요. 현금 흐름도 틀리고. 자, 어쨌든 시점 수정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리고 38번 원가법. 여기서 이제 건축비 지수를 안 봤어요.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입니다. 적산가액 얼마일까? 2018년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기준 시점 2020년입니다. 근데 건축비 지수가 올랐어요. 10%.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 해야 되죠. 내용 연수 40년이고요. 40년 지나면 10% 남습니다. 660만 원 남아요. 그리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얼마야? 5,940만 원이 40년 동안 까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마다 얼마씩 까이냐면 148만 5천 원이 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산가액이죠. 2018년, 2022년 지났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2년이면 이제 297만 원 까입니다. 97만 원. 어디에서? 6,600만 원에서. 6,600에서 297만 원 까이면 6,303만 원. 예. 4번 되겠고요. 예, 계산기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9번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보면 이제 평가 대상 토지가 11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사례가 12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 사례지가 2억 4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2억 4천만 원인데 얘가 120제곱미터였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토지는 110제곱미터니까 120분의 110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지금 2020년 9월인데 거래 시점이 여기 2020년 2월 2020년 2월에서 2020년 9월까지 되는 동안에 이게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5% 상승했대요. 그럼 이제 1.05 곱해주죠. 그리고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대요. 그럼 이제 1.03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해주면 2억 3,793만 원 나오더라고요. 계산하니까 2번이었고요. 40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 연결 틀린 거.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예, 틀린 거 40번에 1번이었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